네,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익산 고대 역사 바로잡기 시민 대토론이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본 한국 고대사 학술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산 독립운동기념사업회가 주최하고 역사 포럼 주관하는 이 행사에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은 또 이 학술 대회를 개최하신 황성근 독립운동기념사업회 대표님 모시고 개의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민족은 철저하게 역사가 왜곡되고 조작되어진 나라입니다. 역사를 잊어버리면 그 민족이 말살된다고 말합니다. 국토는 빼앗겨도 살아남을 수 있지만 민족혼을 잊은 민족은 말살된다고 말합니다. 그 세계적인 특별한 예로 이스라엘은 2000년 전에 국토를 빼앗겼는데 그분들은 세계 각처에 흩어져서 그 고난을 겪어내면서 오늘까지 역사와 민족혼을 지켰기 때문에 오늘의 강대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세계 최대의 민족이 되었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민족은 서세 동점이 시작되면서 서구의 열강들에 의해서 역사가 조작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문화나 가치관이 없는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국민 분열이 너무 심화되고 민족의 어떤 정체성이라는 것이 없어졌습니다. 종교가 들어오면서 우리나라 하나님, 아까 애국가 붙였던 우리나라 하나님입니다. 우리나라 하나님을 자기 나라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선교사들이 만들어 놓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어떻게 우리 민족의 조상이 되고 우리 민족의 하나님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조작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도 그걸 알지 못합니다. 특별히 일제강점기 1910년 한일합방 이후에 조선 총독부 조선사 편수위 거기에서 이병도를 중심으로 한 강단사학자들이 지금까지도 전국 도처에서 역사 조작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이 역사 조작을 의미 있게 느끼는 분은 통탄을 금할 수 없는 현실이 우리 민족의 현실입니다. 어느 지역이 어느 문화를 봐도 지금 국민 분열이 안 일어나고 있는 데가 없습니다. 이 시장경제 체제 하에서 역사 되돌리기 광복단을 우리가 광복군을 조직했고 투쟁을 했습니다. 한 2, 3년 전에 전라도 천년사 반대 투쟁을 했던 분들이 여기 실무자들이 다 와 계십니다. 그러나 메아리에 불과합니다. 그것이 다 우리 책임입니다. 관계 정부나 정권이나 정치권이나 특별히 문화재청, 보훈처 하여튼 우리나라 각 기관들은 역사 광복군들을 반대하고 뿔갱이라고 하고 공산당이라고 이렇게 매도해버립니다. 역사 연구하는 사람은 다 빨갱이가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리고 어디에 사회 기관에 들어가기도 어려웠습니다. 심지어 제가 의병사를 몇 년 전에 썼지만 의병대장을 뜬 남광원대장이 그 사람이 서울을 지금도 못 받았어요. 그 부하들은 받았는데 이거야말로 역사 조작에 의해서 자행되는 우리 정권자들의 만행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판도 속에서 여기 지금 참여하신 재하사학과 여러분들은 정말로 이 문제를 놓고 고민하고 연구하고 대안을 찾아서 살아가고 있는 그 중요한 민족의 하여튼 북부들이십니다. 이러한
자리를 만드는 것도 한국 사회에서는 어렵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처음 있는 일입니다. 우리나라 광복 이후에 어떤 단체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 오늘 여러분들은, 여기 참여하신 여러분들은 역사 광복분들이십니다. 사실은 그렇게 우리나라 역사가 심각하게 매도되고 조작되고 오염되어 있습니다. 여기 많은 분들이 같이 천재단을 전라북도에서 한 50명이 처음으로 한 7, 8년 되죠, 원장님. 그 지난해 이용엽 선생님 지금 어려우시지만 건강에 그분들 해서 한 50명이 임수진 군수님들 같이 갔습니다. 제가 그 독립운동사를 연구하면서 이분들이, 우리 의병들이 그 완주군 그 제일 높은 산 거기 장군분후에서 천재를 지냈다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천재가 무엇인가? 제가 천재를 알아봤더니 우리나라 천재단은 마이산 천재단도 있고 태백산 천재단도 있고 지리산 천재단도 있습니다. 그러나 각 지역에 우리가 그 탐방을 해갖고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전라북도에 그냥 깔려 있는 게 천재단입니다. 우리나라 이 행정이 이 천재단을 조작하고 왜곡시켰습니다. 천재단이라는 것이 천문연구소, 첨성대, 지성묘, 지성묘예요. 지성묘로만 가르친 겁니다. 학생들한테. 이게 무덤이라는 거다. 천재단이 무덤. 그렇게 왜곡을 시켜놨습니다. 근데 여기에 지금 참여하신 우리 유기상 전 군수님이나 이병렬 교수님 그 연구를 했어요. 천재단이 사실은 나라의 정책연구소입니다. 천재단이라고 하면은 미륵산에 우리가 가서 수십 번 가가지고 찾았는데 1월 성신장이 거기 있습니다. 이 미륵산에 1월 성신 있고 그 어디에도 없는 달, 해 큰 겁니다. 성혈이 그런 게 미륵산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1월 성신, 그 천지인 이런 것들이 이 전부 다 표기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느 시대 것인가 정확히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여기 우시라 교수님이 유화문명을 연구한 것을 제가 보니까 9,000년에서 한 3,000년 전까지 우리 민족이 그 황하 지역 일대에서 엄청난 문명을 이루고 왔어요. 천재단과 같은 문명을 이뤘습니다. 그럼 거기는 뭐 기장 농사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빗살무늬 토기, 또 전국적으로 거기서부터 홍산 문명부터 우리나라 전국에 깔려 있는 비파동검, 세영동검, 뭐 조문경 이런 중요한 문화재가 우리나라 고대 역사를 입증하고 증거해주고 있는데도 이렇게 역사 연구하기가 어려운 판도 속에서 여러분들 참여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민족의 고대 역사,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본 한국 고대사 학술회의를 이런 판도 속에서 여러분들과 같이 할 수 있다는 것은 무한한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참여하신 분들은 역사 광복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이런 행사나 이런 집회는 한 번으로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민족혼이 살아나고 우리 젊은 학생들까지도 그들이 생각하고 그들이 행동하고 그들이 판단하는 아이덴티티가 민족혼으로, 민족관으로 재정립되려면은 여러분들이 나서서 이러한 운동을 역사 광복군으로서 열심히 계속적으로 지속 가능한 이 운동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본 한국 고대사 학술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항공대 우시라 교수님이 연구하신 고조선 연구의 새로운 지평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고조선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가장 그 곤욕스러운 게 뭐냐면 고조선에 대한 모든 기록을 다 합쳐봐야 A4 용지 5장밖에 안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기록이 없어요. 아시다시피. 물론 고구려 백제 신라 시대에 국사라는 책이 뭐 200권, 100권 이렇게 썼다 그러는데 전하지를 않으니까요. 근데 다행스럽게 현대 사회에서는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고고학이 굉장히 다양한 방면으로 그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새로운 시각들도 나오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게 뭐냐면 중국의 가장 보편적인 백과사전, 여러분들 궁금하면 네이버 백과사전 찾지요. 중국의 바이두에 있는 바이두 백과사전은 중국인들이 아주 일상적으로 찾는 공인 백과사전이에요. 거기에 고조선 항목입니다. 제가 친절히 한글로 번역해놨죠. 이거 중국의 백과사전입니다. 뭐라고 써있는지 제가 읽어볼게요. 줄친 부분만 읽을게요. 고조선은 한무제 한사군 설치 이전에 현재 한반도 북부에 있었다. 두 번째는 중국의 역사에 기록된 기자조선과 위만조선으로 이어진 제후국 번속국이다. 이게 백과사전 내용입니다. 세 번째는 주의할 점은 여러분들 백과사전에 주의하라 이런 내용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하여간 이게 백과사전입니다. 문화든 혈연적 속성이든 오늘날의 대한민국이나 북한과 북한의 역사가 아니고 고대 중국의 지방정권이다. 문화적으로도 혈연적으로도 남북한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왜곡된 거지요가 문제가 아니라 나는 왜 이 얘기를 처음에 꺼내냐면 김치가 중국 거다 그러면 신문에 난리 나지요. 몇 번 했잖아요. 그죠? 한복이 중국 거다 그러면 난리가 납니다. 뭐 전문가들 나와가지고 인터뷰하고 방송에서 토론하고 난리가 나요. 고조선 중국 거다 저거 몇십 년부터 써 있는데 아무도 얘기 안 하죠. 여러분들 처음 봤죠? 여러분들 중국이 뭐 고구려 역사를 중국 거로 가져간다 그거 가지고 열받았잖아요. 고조선도 중국 거로 돼 있다고요. 고조선, 부여, 발해, 고구려 역사는 지금 다 중국사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아는 삼국시대도 전부 다 번속국으로 되어 있어요. 백과사전 안에도. 중국 학생들이 15억이 그렇게 배워요. 100% 한국사로 기록된 거는요. 삼국 통일 이후에 그 이전은 전부 중국사예요. 근데 우리 아무도 안 떠들잖아요. 여러분들 바이두 가서 고조선 쳐보십시오. 지금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얘기를 떠드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죠? 밑에 볼래요 또? 주요 민족. 고조선을 이루는 주요 민족. 이거 백과사전 내용이에요. 화하족. 그 다음에 부여족. 화하족이 뭔지 아세요? 일반 애들이 이게 중국인이라는 뜻이에요. 화하족이라는 게. 주요 민족이 화하족이에요. 거기 한민족이 있어요? 조선족이 있어요? 없어요. 한민족 없어요 여기. 이게 리얼리티라고요. 이제 고조선을 연구하기 위한 새로운 지평을 제가 6개쯤 소개를 할 건데 20분이래를 하니까 네이처지에 중요한 논문이 하나 실렸습니다. 11월에. 제가 인터뷰도 하고 기고문도 쓰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궁금한 사람은 인터넷 뒤져서 찾아보면 돼요.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알타이어족이라고 배웠던 한국어, 일본어, 몽골어, 터키어를 포함하는 요새 학계에서는 트랜스 유라시아라는 표현을 써요. 트랜스 유라시아어의 기원지가 어딘가. 그러니까 한국 입장에서는 한국어의 기원지가 어딘가 그 얘기예요. 물론 한국어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거를 기존에는 언어학자들이 주로 연구했어요. 근데 언어학적으로만 연구하면 구멍난 데가 너무 많아요. 밝힐 수 없는 것들이. 그래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독일의 마크 프랑스 연구소가 인류 연구소가 주관을 해가지고 세계 10개국에 40명의 학자가 조인트에서 한 국제 학술
논문이에요. 그래서 이건 언어학자만 할 수 없으니까 언어학, 그다음에 고고학, 유전자 분석, DNA 분석하는 그 세 분야의 학자가 전 세계 10개국에 40명이 모여서 세계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네이처지에 실린 거예요. 이 지도가 그냥 가장 핵심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한반도 보니까 아시죠? 요 3번 지역이 트랜스 유라시아의 기원지예요. 그러니까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 한국어의 기원지가 요 3번 지역이라고요. 여기에서 빨간색은 신석기 시대에 확산된 거고 초록색으로 된 거는 청동기 시대에 확산된 거예요. 그러니까 확산되면서 어디까지 가면 저게 터키까지, 헝가리까지 가는 거예요. 그렇죠? 3번 여러분들 원시 트랜스유라 이게 기원지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요한 문명에 대해서 뒤에 얘기하겠지만 요 지역이 뭐냐 하면 제가 여지껏 연구하고 있는 요한 문명 지역이에요. 우리가 흔히 서요하 지역, 요서 지역이라고 얘기하는. 그래서 네이처 논문에도 뭐라고 써 있냐면 트랜스 유라시아의 기원지가 어디냐? 9,000년 전 서요하 지역의 기장 농업 지역이라고 딱 명명을 해놨어요. 그 네이처 논문에 보면 이미 요한 문명의 홍산 문화, 흑융화 문화가 다 나옵니다. 거기서 나온 인골들 분석합니다. 인골 DNA를 분석하니까 여기 홍산 문화 인골하고 우리나라 최남단에 상로대도 있는 남해안에 있는 인골과 일치해요. 이게 네이처 논문입니다. 내가 이렇게 썼으면 아마 아무도 안 믿을 거예요. 네이처 논문에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네이처 논문 무료로 다운받을 수도 있습니다. 상세한 건 여러분들이 제가 한 A4 용지 서너 장, 한 4-5장으로 인터뷰한 기사가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죠. 그러니까 자,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 만약에 한국어가 저기에서 기원했다면 한국어만 저기서 기원했겠어요? 한국어만 붕 날라가지고 한반도로 날라왔나요? 한국어가 저기서 기원했다는 말은 한국인도 저기서 기원하는 거고 한국 문화, 사상, 역사, 종교 이런 것들은 저기서 기원한 거랑 같은 말 아니에요? 한국어가 저기서 기원했다면. 그래서 이제는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한 문명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 한국에 대해서 뭔가를 이해를 하려면 이제는 요한 문명을 모르고는 말하기 너무너무 어려워진 거예요. 저게 무슨 어느 나라의 학술지에 하나 실린 게 아니라 저거는 전 세계에서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그 학술지란 말이에요. 그리고 10개국에 40명의 학자가 물론 상세한 건 저는 뭐 이걸 밤새 얘기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생략하고 자 이게 세계 최초의 기작입니다. 이게 흑융화 요한 문명이 흑융화에서 나오는 건데 이게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돼 있어요. 12년에 이미 이게 8,000년 전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게 흑융화 건데 흑융화 문화 바로 전이 소화소 문화인데 소화소 문화에도 기장 농업을 했을 거라고 알고 사람들이 다 추정을 해요. 왜냐하면 곡식 알은 안 나왔지만 마반이라든지 이런 건 이미 다 발견 소화소에도. 그래서 네이처 논문에는 그 소화소 시기부터 기장이 시작됐다고 보고 9,000년 전 서요하 지역의 기장 농업 지역이 트랜스 유라시아의 기원지다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황하 문명 지역은 어떠냐? 거기는 티벳과 한어의 기원지예요. 그러니까 황하 문명과 요한 문명은 언어적으로도 완전히 이질적이었어요. 그걸 네이처 논문에 써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새롭게 나오는 그 어떤 연구 결과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저게 최소한 한국인들에게는 알려져야 되잖아요. 한국어의 기원이 어디다라는 걸 네이처가 발표했는데 우리가 스스로 모르고 있는 게 웃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인터뷰도 하고 기고문도 쓰고 했는데 아직도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여기 요한 문명 이제 아는 분들이 많을 텐데 간략히 넘어갈게요. 요한 문명을 제가 처음으로 국내에 소개를 했어요. 제가
한창 2000년 초반에 요 심양에 연영대학 교수로 있었어요. 그래서 답사를 다니는데 저는 이제 한국 문화와 사상의 원류를 찾는 게 제 학문의 목적이어서 돌아다니는데 만나는 중국 학자들마다 새로 발견됐다면서 어디를 소개해 주는 거야. 그럼 홍산문화라 그러는데 나도 처음 들은 얘기고. 근데 30m짜리 막 피라미드 적석총을 기원전 3000년, 3500년 이런 거라고 소개를 하는 거예요. 도저히 말이 안 되잖아요. 기원전 3500년에 뭔 놈의 피라미드 적석총을 짓냐고. 꼭 뭐 집안에서 본 것 같은. 너무너무 놀랐어요, 저는. 그래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국내에 연구된 논문이 단 한 편도 없었어요. 홍산문화와 요하문명으로 검색해도 한 편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소개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요하문명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은 모르는 게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요하문명이라는 단어는 95년에 명명됩니다. 곽대순이라는 학자가. 95년 전에는 요하문명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지역에서 새로운 고대 문화가 80년대 이후로 본격적으로 발굴되고 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이 지역이 바로 한국어의 기원인 트랜스유라시아의 기원지가 바로 여기예요. 이 장성이죠. 장성 밖에 여기는 사실 중국사에 편입된 적이 별로 없어요. 아시겠지만. 지금은 비록 중국 땅이지만. 고조선의 기원에 대해서도 뭐 평양설도 있고 요동설, 요서설이, 저는 요서설을 주장하는 사람인데 요서설 하는 사람들은 다 하여간 요동설 뭐 평양으로 이주했다고 하건 이 지역은 바로 고조선의 본거지단 말이에요. 그리고 네이처지는 한국어의 기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가 요하문명을 왜 연구 안 해야 됩니까? 근데도 요하문명을 본격적으로 연구하고 책 쓰는 사람은요 전국에 우리나라 전체에 5손가락 안에 듭니다. 없어요 아무도. 아직도. 참 답답한 일. 자, 제가 아까 요게 지금 네이처에서 요 3번이 한국의 기원지라 그랬잖아요. 제 지도 만든 거와 이렇게 비교해 보세요. 똑같죠? 이미 네이처 논문에 흑룡화, 홍산문화 다 나옵니다. 하가점 상층, 하층 문화 다 나옵니다. 이건 비록 중국 자료지만 이게 여러분들 까만 선이 뭐냐면 태풍의 북상 한계예요. 놀랍죠? 지금은 태풍은 3000년 전부터는 이 중국 남단에서부터 이렇게 꺾여서 한반도 남부와 큐슈 쪽으로 이렇게 휘어가잖아요. 휘어가는 거는 인도 계절풍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휜단 말이에요. 근데 휘는 게 요하문명 꼽히기 시작할 때는 요하문명 한가운데까지 태풍이 올라왔다고요.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은 여기가 전부 사막이에요. 요하 중류 일대가 전부 사막이 카라친 사막이라고 부르는데 그 사막의 크기가 어느 정도냐면 남북으로 200km에 동서로 500km입니다. 거의 정확히 남한만 합니다. 거기 사막이 있는 거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거긴 길도 없으니까 만주 가도 사람들이 초원을 보지 사막을 본 사람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길도 없고 사람이 안 사니까. 그때하고는 지금하고 기후주권이 너무나 달라요. 그래서 홍산문화가 한창 꼽히던 시기에 그 평균 기온이나 이런 것들을 제가 책에서도 도표로 만들었는데 이거 보세요. 이거 홍산문화 꼽힐 때 우리 현재 평균 기온보다 한 3, 4도 높죠? 해수면도 10m 정도 높죠? 살기 좋았던 거예요. 기원전 3000년을 기점으로 건조화된 기후로 확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단층 작용이 일어난다. 만주 일대. 대흥안령 쪽이 확 솟고 이 동쪽이 가라앉아요. 그러면서 물이 쫙 빠진 거예요. 그때부터 농경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그때부터 기마민족이 들어오는 거예요. 청동을 가지고. 여러분들 우리 민족이 기마민족이다. 그런 착각에 빠지지 마십시오. 기마민족이 합쳐지는 거지. 우리는 농경민족이었어요. 그래서 단군 신화에도
마늘과 쑥을 먹으라는 거예요. 유목족들이 마늘과 쑥 먹습니까? 참 여러 가지 우리가 근본적으로 다시 바라봐야 할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이것만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요하문 지역의 요 점 하나가 뭐냐 하면 청동기 유적을 점 하나로 찍은 거예요. 청동기 유적 한 군데를 점 하나로 찍은 거예요. 압도적이죠, 얘가. 이게 3번 지역이에요. 네이처가 얘기하는 3번 지역이고 제가 얘기하는 요하문명 지역이에요. 그렇다면 고조선이 어디서 발원했겠어요? 여기서? 잽이 안 되잖아요. 이건 수천 개의 유적이 지금도 남아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요하문명이 새롭게 명명되고 발견된 것이고 그 전부터 청동유적이 바글바글 조양, 적봉, 오항기를 잇는 그 삼각지점 지역이 저는 여기가 고조선의 초기 중심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자, 세 번째는 여러분들 부산현 선생이 70년대에 70년대가 아니죠. 그 전에 이하 동서설이라는 유명한 책을 썼어요. 그러니까 동이와 하족이 동쪽에는 동이가 있었고 서쪽에는 하족이 있어서 서로 대립적인 평등하게 균형을 가지고 서로 대립하면서 중국 문명의 역사를 일구었다는 게 그였는데 새롭게 이화라는 사람이 최근에 이하 선우설이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그 학자는 제가 중국에서 학술배회를 할 때 자주 만나던 친구예요. 지금도 카톡이 아니라 위챗 그 소통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 내용이 뭐냐면, 자, 여러분들 이것도 뭐 시간 관계에서 제가 도표로 이게 책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지금 한국어로도 얼마 전에 번역이 됐더라고요. 자, 이걸 박스로 이는 동의를 말하는 건데 지역적으로 동쪽에 있었다. 그건 뭐 뻔한 거고요. 그다음에 시기적으로 선이다 이거예요. 단적으로 얘기하면 동북아시아의 농경 문화를 확산하고 전파한 세력이 동이 세력이라는 거예요. 모든 농경 문화. 동아시아의 토착 세력입니다. 하는 뭐예요? 하족은 후대의 황하 문명 지역으로 들어온 세력, 이주 세력이에요. 청동기를 가지고 새롭게 들어온 이주 세력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이족은 요하 지역에서 발원을 해서 확대되면서 황하 지역까지도 농경 문화를 전파하고 확산한 토착 세력이 동이족이라는 거예요. 난 이게 맞다고 봐요. 물론 이화라는 사람은 중국 사역학원 소속이니까 그거를 이제 동의도 다 중국으로 보니까 우리는 그걸 우리식으로 재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이론이에요. 아마 보신 분도 여기 혹시 있을지 모르는데 이하 선우설은 우리에게 동의를 보는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고 요하 문명과 연결하는 새로운 시각을 새롭게 보여주는 거예요. 저런 말은 요하 문명이 발견되지 않았으면 할 수 없는 말이에요. 이 친구도 홍산문화 학술대회에 와서 발표를 하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여러분들이 이제 특히나 고대사나 상고사에 대해서 그러니까 논의를 하고 연구를 하는 사람은 꼭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는 내용입니다. 비판을 하든 뭐 수용을 하든 상관없이. 그다음에 네 번째는 여러분들 하상주라는 말 알죠? 하나라, 상나라, 주나라. 하상주 이전 시대가 뭔지 아세요? 그게 요순시대입니다. 요순시대 알죠? 요순시대 위에는 사망오제 시절이라는 거예요. 황제, 염제 뭐 하는. 자, 요순시대는 여지껏 신화 시절이었어요. 근데 요순시대는 유교의 도통을 얘기할 때부터 요순부터 오는 것처럼 요순시대는 동아시아에서는 어떤 도가 이루어지는 가장 아름다운 평화로운 시대의 대명사예요. 요순시대라는. 근데 그 요순시대는 아직은 신화 시절이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도사 유적이 발견되면서 요순 시대가 완전히 역사 시대로 둔갑했습니다. 2015년에 중국 고고학회 이사장인 왕회 선생이 또 그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고고연구소장이기도 하고 국회의원이기도 해요. 당연직. 그 사람이 국무원 기자회견실에서 정식으로 발표합니다. 각 단체들 다 데려다 놓고 국무원 기자회견. 요순 시대는 역사 시대다. 왜 그런 얘기를 하는지를, 자, 여기가 인분인데 황허명계 여기 하상주의 중심지예요. 여기 인분인데 여기 인분은 옛날부터 요임금의 도성이라는 전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인분시의 행정 중심지가 옛날에도 요도구예요. 요임금의 도성이라는 뜻이에요. 요도구가 그러니까 유적 발견되기 전에도. 그리고 이 인분시에 가면 요임금의 사당과 묘까지 있어요. 근데 막상 거기가 진짜 요임금의 도성인지에 대한 도성 유적이 발견되지 않았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발견이 돼요. 어떤 식으로 발견되냐, 어느 정도 규모냐면 이게 지금 요묘예요. 발견되기 전부터 있던 경복궁보다 더 큽니다. 하루 종일 돌아야 돼요. 이 요순우가 섬겨져 있어요. 자, 이게 제가 답사할 때 임시 발굴할 때 임시 전시관이었는데 최초의 중국, 그죠? 요 두 개의 글자가 갑골문보다 1000년 앞선 최초의 문자입니다. 그 도성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이제 모형으로 만들어 놓은 건데 전체 유적인 43만 평방이고 이 외성 안쪽에만 28만 평방미터예요. 어마어마하죠. 이 시기가 언제냐면 기원전 2500년부터 기원전 1900년까지 도성이 유지되었던 시간이. 요 귀족들이 사는 내성만 13만 평방미터. 이런 도성이 발견됨으로써 이게 요임금의 도성이라는 걸 국가가 정식으로 명명을 한 겁니다. 이게 최초의 문자입니다. 다섯 번째는 여러분들 보는 것처럼 1735년에 이 레지 신부가 불어로 한국 역사책을 씁니다. 3년 만에 영어로 번역이 돼요. 근데 이 양반은 한국에 한 번도 와본 적이 없어요. 근데 중국의 황실에 있는 자료 3권을 바탕으로 한국 역사를, 짤막한 역사를 썼는데 거기에는 놀랍게도 하나라 때부터, 상나라가 아니라 하나라 때부터 고조선이 존재하고 하상주와 경쟁합니다. 이건 환단곡이라는 책이 나오기 한 거의 300년 전에 나온 책이에요. 이것도 번역이 돼 있습니다. 번역을 해놨어요. 여기에는 영문과 불문로도 그 영인을 해놨을 거예요. 제 기억에서. 있죠? 그러니까 저런 책들이, 저거는 환단고기하고는 무게가 다른 거예요. 환단고기가 나오기 전에 그 내용을 보세요. 조선은 기원전 2357년 치세를 제한 중국의 요임금 때부터 한나라 3대 제왕 태강이래까지 중국의 속국. 송민이라는 거 기분 나쁘지만 나중에 보세요. 이런 데는 서로 중국을 침공하기도 하고 조공을 받기도 하고 복속하기도 하고 결국 고조선이라는 존재가 이 사람이 쓸 때 그거를 기록해 놓은 황실 자료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없지만 이 사람은 한국에 한 번도 와본 적도 없고 한국을 뭐 잘 쓸 이유도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 책에는 불어로 17세기 불어로 그 책을 음사를 해놨어요. 한자로 되어 있는 거겠지. 근데 그걸 풀지를 못해요. 무슨 책인지 지금도 못 찾아. 300여 년 전에 발음으로 음사를 해놔서 지금도 그 책이 뭔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한번 관심 있는 분들은 읽어보시면 새로운 시각을 열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문명 단계나 국가 단계를 얘기하는 게 아까 제가 중국에서도 하상주 얘기했는데 중국에서 문명 단계나 이런 걸 얘기할 때 전부 하상주부터 시작했어요. 요하 문명이 발견되고 도사 유적이 발견되면서 문명 단계나 국가 단계를 시작 지점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단계에 대해서도 이
세 가지 큰 이론들이 이게 기존 이론이에요. 기존 이론은 하나라부터 문명 국가 단계가 시작인데 도사유적 발견한 팀을 중심으로 해서는 도사유적 그 시기부터 국가 단계고 문화 단계다 이게. 근데 요하문명 연구하고 이런 사람들은 웃기지 마라. 그 훨씬 이전에 기원전 3000년대에 이미 요서 지역의 홍산문화 지역이나 절강 지역의 양저문화, 그다음에 중원의 묘저구 이 단계는 이미 국가로 봐야 된다 이게. 그 중에서도 제일 빠른 게 홍산 지역이에요. 홍산 지역은 기원전 3500년 단계에서 국가 시기 초기 국가 단계지만 그러니까 역사학에서는 치프덤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러니까 군장 국가, 군장 사회. 그러니까 이제 국가 단계를 논의하는 것들이 시점이 점점 올라가고 있어요. 가장 올라가는 게 요하문명 지역이. 자, 우리가 기원전 2333년에 그 고조선이 건국됐다는 거에 대해서 비판하는 학자들이 주로 얘기할 때, 야, 기원전 2300년이면 뭔 놈의 국가냐?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웃기는 소리죠. 지금 3000년까지 올라가 버렸어요. 이런 것들을, 이런 새로운 노력들을 여러분들이 한국의 고대사나 상고사를 얘기할 때도 염두에 새롭게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쟤네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기에서 하는 엑기스를 우리가 우리식으로 재해석하는 틀로 들어와서 가공을 해야죠. 국가 단계도 마찬가지. 국가 단계에 대해서도 소병기 선생 같은 분은 이미 홍산 후기 단계, 기원전 3500 고국 단계다. 이거. 허갱 같은 사람은 추방, 이게 아까 제가 치프덤이라고 했는데 추방 단계. 홍산 단계 이미. 그러니까 국가 단계도 아까 그 문명 단계, 국가 단계, 문명 단계 거의 같이 가기 때문에 홍산 후기 단계까지 올라갔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강조드리지만 그 홍산 문화가 발견 요하문명 지역은 한국어의 기원지라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사실 요하문명 우리가 지금 여기 처음 듣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근데 또 요순 문명까지도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대륙사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이제 이 밑에는 거의 다 내륙사를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유아 문명이 있을 때 그러면 내륙에는 여기 호남권에는 역사가 없었냐? 그게 아니거든요. 똑같은 역사가 있었습니다. 예, 그 유아 문명만 중요한 것이 여기 문명도 또 중요하고 앞으로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발표하실 것입니다. 요순 문명, 요순 시대의 것은 시기를 규정하는 그 방법은 학계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우리 제아사학과나 이런 우리 서민들은 그냥 유아 문명 전, 우리 그 환단 문명 전에 환국 문명이 있었고 또 마구 문명으로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는 지금 마구 문명도 얘기를 지금 저도 마구 문명을 얘기했습니다. 미륵산에 그 마구상이 있습니다. 미륵산에 마구상이 있고 1월 성신상이 있고 그것들은 그러면 연대가 이것보다 늦냐 빨르냐 우리가 정확히는 못하지만 하여튼 초고대 역사라는 것입니다. 미륵산 암각문자에 나타난 고대 한글에 대해서 조석현 선생님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고대 한글이란 말 자체가 아마 생소하실 걸로 생각합니다. 이 존재 자체도 모릅니다. 연구자도 없는 실정입니다. 고대 한글은 후민정음 이전의 한글입니다. 심지어는 1만 년 이전에도 나타납니다. 잘 아시다시피 후민정음을 만들 때 옛 저문을 번떴다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아마 이미 예부터 사용했던 서경문자인 원문이 있었다고 합니다. 사대부가 아닌 아마 하층민이 주로 사용했을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고대 한국어로 쓰인 고대 한글은 10,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세계 각지에서 사용된 것 같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것은 고려문 사전인데요. 947년에 나왔습니다. 112권이 한 질인데 지금 두 질의 모습이 지금 되어 있고요. 이것은 지금 비본 컬렉션의 박찬 대표가 5질을 소장하고 있습니다. 요나라 태종의 명으로 편찬해 가지고 947년에 성전했다고 서문에 쓰여 있고요.
대전 첨단 과학 감정원의 양자 검측 결과도 947년의 제작한 문헌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문헌은 세종 이전의 고대 한글인 고려 한글을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결정적인 사료입니다. 한글이 작은 수도 아니고 4천여자로 된 한글 사전입니다. 고려 때 나온 한글 사전이죠. 이 고려 문체로 써진 것은 이 책 말고도 행영잡록과 한효부에서도 고려 한글이 그대로 써져 있습니다. 이 역시 박찬 대표가 소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이번 금년 6월에 나온 고려 한글이라는 책입니다. 아까 고려문 사전에 4천여자 중에서 369자를 제가 해독해가지고 그 책을 냈습니다. 그 하나의 해독 방안을 제시했고 해독 과정을 상세히 밝히고 있습니다. 나머지 해독과 연구는 후학들의 몫으로 남겨두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고대 연구한 고대 한글을 비교 분석하였고 오늘 발표할 미륵산 암각문자인 고대 한글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시는 것은 기원전 2181년의 가림토입니다. 현재 한글거가 매우 비슷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훈민정음하고 매우 비슷하죠. 고려문 사전 해독으로 이 가림토 역시 고려문 사전에 널리 쓰인 것을 제가 검증을 했습니다. 일부 학자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가림토가 나오는데 쓰인 사례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쓰인 사례가 충분하게 나왔습니다. 아까 사천여자가 나왔다고 했었지 않습니까? 그게 가림토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훈민정음도 이 가림토와 고려 한글을 이어받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림폰 그림은 기원전 3898년에 녹도문입니다. 여기 16자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도 미음과 티읕과 피읍을 제외한 한글 자음이 여기 다 나와 있고요. 모음 분화가 뚜렷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그 녹도문이나 가림토에 대한 해석은 그 고대 우리말 연구 책자에 상세하게 실려져 있고요. 이 녹도문의 특징을 보면 상형 한글과 정음 한글이 다 표현되어 있습니다. 좀 생소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한글은 표음 문자로만 알고 계시는데요. 표음 문자인과 동시에 상형 문자입니다. 그리고 제가 한글을 상형 한글과 정음 한글과 상형 한글로 지금 나누고 있는데요. 그 두 가지가 다 복합돼서 나타난 게 이 녹도문입니다. 왼편에 보시면 기원전 1620년에 칼 모양의 돈인 잠오전에 새겨진 고대 상형 한글입니다. 저게 칼처럼 생겼죠. 그래서 돈입니다. 저게 돈. 돈인데 칼 모양의 돈이라고 해서 칼돈이라고 이렇게 하는데요. 자세히 보시면 여기 포인트로 제가 자세히 보시면 여기에 이제 문양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에. 요게 눈처럼 생겨 있어요. 눈 모양인데 고대 한글로 해독을 하면 해입니다. 해. 그래서 환국, 배달국, 당군조선에기까지 가라라고 불렀던 국호 해입니다. 오른편은 지리산 삼신봉의 암각 글자가 52자입니다. 이것은 이 아까 잠오전과 비슷한 요게 보시면 대부분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거 한자로 생각해요. 아닙니다. 한글입니다. 이것을 제가 상형 한글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즉, 이 한글을 자세히 보시면은요, 한자보다도 상형성이 훨씬 더 뛰어났습니다. 우리 한글이요. 예를 들어서 이 세 번째 뭘로 보시죠? 이건 직관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이 세 번째 여기. 이것은요, 딸을 잃은 아빠가 그 절절하게 쓰인 글인데요. 이게 딸의 모습입니다. 딸의 옆모습 보이시죠? 을로 됩니다. 을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암각문자는 이게 보시면 대표적인 상형 한글인데 저의 글자 감정으로는 약 4,000년 이전에 잠오전보다도 좀 더 오래된 글자로 보입니다. 여기 연화문입니다. 이거 좀 매우 신기한 글자인데요. 원시적인 그림 문자 같습니다. 이게 어디서 나왔냐면요. 대만선 옆에 연화군이 바닷속 석비암에 새겨진 80한자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마고 천부경이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것은 해독을 전혀 못한 상태에서 그냥 하시는 말씀이고 1만 년 전에 대홍수로 해수면이 높아지기 전에 있었던 지상 유물로 추정이 되고요.
여기에 보면 뮤자도 발견됐습니다. 여기 뮤자입니다. 뮤자. 무대륙, 요것도 뮤자죠. 약 1만 년 전, 그러니까 뮤대륙이 침몰되기 전 약 1만 2천 년 전의 글자로 지금 보고 있는데요. 이게 제가 해독을 하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이게 뭐냐? 이게 고대 한국말이에요. 우리말입니다. 우리말이고 고대 한글이에요. 이게 무슨 한글이냐? 한글 맞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해석은 제가 할 수가 없어요. 저 책자에 고대 우리말을 연구한 책자에 아주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한 가지 의문점이 있었거든요. 만약 1만 년 이전에 지구의 역사가 거의 괴멸되다시피 해서 새롭게 탄생됐다고 했는데 어떻게 그 이전 문자가 있을 수 있느냐? 제가 그 스스로 어떤 그 의문을 가졌죠. 근데 딱 떠오르는 게 있었어요. 자, 몇 명이 살아남든 간에 예를 들어서 1000명이 살아남았다 하자. 그러면은 모든 문명이 파괴돼 버립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자, 구석기 시대로 가는 겁니다. 그래도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말은 하죠. 말. 그 다음에 그 전에 썼던 글자 알고 있지 않습니까? 글자 돌에다 새기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어진다는 겁니다. 말과 글자는. 문명이 망해도 말과 글자는 이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것은 아까 그러한 책들을 담아놓은 고대 우리말 연구라는 책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고대 한글을 제가 해독을 해가지고 상세히 설명해서 누구나 연구하면 고대 한글을 익힐 수 있는 교과서, 해설서 같은 겁니다. 왜 제가 그걸 했냐면 우리가 학교에서 고대 한글도 몰랐고 고대 한글을 가르친 사람은 하나도 없고 저는 이 책에서 고대 한글을 소개하고 어떻게 이것을 해독해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말 한글로 됐는가를 하나하나 과정을 밝혀놨습니다. 이건 교과서고 해설서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꼭 보아야 될 책으로 저는 생각해서 이 책을 낸 겁니다. 익산 미륵산에 지금 그 주위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요. 익산 미륵산은 오랜 역사와 문화를 간직하고 있죠. 미륵산성은 여기 미륵산이 있고요. 미륵산성은 이쪽에 이제 여기 기준성이라고 부르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잘 아시는 미륵사지가 있잖아요. 미륵사지. 그리고 만의 도읍지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미륵산에는 별자리나 성열 등이 무수히 많습니다. 거기에서 고대 한글이 새겨진 암각문자를 발굴해서 이제 제가 해독을 했는데요. 그 글자 해독으로 어느 정도 연대 추정도 가능합니다. 익산의 고대 문화와 역사를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사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고대 한글이 민간에서 널리 쓰여졌다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바위에 새겨놨기 때문에요. 우리 역사서에는 없는데 바위에는 새겨져 있습니다. 요거 이호함이라고 써져 있죠. 이 자리를 마련하신 황성근 역사학자님께서 이호함이라고 명명해 놓은 것입니다. 여기 전체적으로는 이호함인데 여기 조금 밑에 보면 여기를 좀 상세하게 좀 해놨는데요. 한글과 비슷한 게 하나 들어있죠. 이걸 보면 사람들이 다 어떻게 읽느냐면 괌을 읽어요. 괌자가 아닙니다. 이게 괌자가 아니고요. 자세히 보시면 좀 달라요. 기억이 있는데 우리 오가 있죠. 이거 오가 있고 오가 되려면 이거랑 붙어야 되잖아요. 이게 떨어져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것을 하나의 키읔으로 보는데 키읔은 또 옆으로 가잖아요. 옆으로. 이게 세로로 돼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자모전이나 어디를 봐도 점은 나옵니다. 이 점 찍는 것은 나오는데 키읔이 세로로 된 것은 이게 처음이에요. 그 이전 시대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일단 키읔으로 보고요. 괌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보면은 의하고 아가 떨어져 있어요. 여기가 약간. 이게 괌으로 읽는 것은요. 훈민정음식 읽는 겁니다. 훈민정음. 훈민정음에서는 어떻게 읽느냐면은 초성, 중성, 종성 이렇게 읽습니다. 그러면 초성, 중성, 종성. 그런데 고려 한글에는 어떻게 읽냐면요. 위에서 아래로 먼저 읽어요. 그러니까 괌이 아니라 곰아가 되는 거죠. 곰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지금 현재 책자에는 고마로 했는데
얘가 제가 준비를 하면서 다시 보니까 여기가 두 개가 또 있어요. 여기 하나뿐만 아니라 두 개가 더 있단 말입니다. 그럼 이것도 전부 다 글자로 봐줘야 되는데 이게 제가 처음에 확인을 못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면 이걸 읽으면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쿄마로 읽어야 됩니다. 쿄마인데 고마로 고마가 되죠. 우리 곰 있죠. 고마가 되는 겁니다. 이게 여기에 보면 또 제가 또 이걸 굉장히 이 암각 문자가 좀 약간 까다롭습니다. 요것을 몰랐어요. 요것을 그냥 지나쳤어요. 그래서 처음에 곰 입으로 읽었어요. 누구나 곰 입으로 읽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게 있었어요. 이게. 그리고 여기에 또 이렇게 해가지고 의자하고 또 이게 아주 희미하게 들어있거든요. 요건 제가 글자로 보지 않았습니다. 요게 뭐냐면요. 은하수 같은 거예요. 은하수고 요것을 고대 한글로 보면은 점을 차차차 찍어야 돼요. 그러면 현재 발음하고는 오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면 오이 되고 요게 보면은요. 요 입자처럼 보이는데 이응이고 이건 배가 불렀죠. 요거 비읍인데요. U자처럼 생겼습니다. 물론 점이 가느다랗게 좀 찍혀 있긴 한데 약간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근데 제가 또 여기서 지금 자세하게 잘 안 보이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이 세로선이 지금 있습니다. 두 개 내지는 세 개로 보이는데요. 두 개 내지. 이게 처음에 이게 없으면 어떻게 보냐면 이응으로 그냥 봐야 되는데요. 이게 있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저도 봤어요. 그래서 여기 히읗이 됩니다. 히읗. 그래서 쿄마 해바가 되는 거죠. 해바. 뭘 해봐라 이거예요. 근데 이걸 보시면 그럼 뭘 해냐 도대체 그렇게 보셔야 되는데 이 쿄마고요. 해바하고는 아주 상반적이에요. 여기는 남성적이죠. 아주 직선으로 착착착 돼 있고 여기는 둥그렇게 보드랍게 돼 있죠. 둥글게. 이게 여성이고요. 요건 남성입니다. 뭘 해봐라 그러냐면은 요러한 그 별자리가 있고요. 요것은 하나의 감탄사로 보시면 되는 거고요. 뭘 해봐라 그럴까요? 이건 여성의 외부의 성기입니다. 요것은 내부의 성기인 자궁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뭐냐면 남자의 그 불알입니다. 그리고 요것은 남자의 성기가 나와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왜 옛 사람들이 이걸 시커멓게 여기는 좀 다르죠. 여기는 이렇게 다 파버렸을까? 실제 가서 제가 현장에 가서 봤는데도 이렇게 생겼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아래는 어둡고 축축한 겁니다. 정자가 들어있는 그 속에는. 그래서 그대로 표시를 했고 잘 표시가 돼 있어요. 현재도. 그래서 이것이 이 안으로 들어가 가지고 이 자궁 속에 들어가서 배가 불렀습니다. 임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구멍도 이 성혈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지금 이런 이 익산 미륵산에 이 성혈은 무지 많이 뜨여 있습니다. 성혈이 그런 뜻이 있어요. 이게 여성의 몸이라고 생각하면 여성의 몸을 뚫는 겁니다. 성혈이라는 게 말 그대로 한자 그대로 해석하셔도 됩니다. 여기 위치도를 보시면 아까 지금 1번이 지금 1번을 해독했고요. 2번이 기자 소원 암석글이라고 했죠. 3번이 고려 한글 이동인 낭박자인데요. 예, 요거 대체적으로 위치만 보시고요. 여기가 미륵산 정상입니다. 이건 그 2번에 해당되는 건데 글자가 지금 이 PPT가 그 고대 한글을 잘 기록을 못 해가지고 지금 저렇게 막 깨져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현재 그 책자를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은 잘 안 보이시죠? 제가 현장에 가서 봤는데도 잘 안 보여요. 근데 사진을 찍어서 보는 게 오히려 낫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진으로 갖고 해독을 했는데 이게 해독이 상당히 어려워요. 어려운데 우선 뭐가 어렵냐면은 구분이 잘 안 돼요. 구분이 잘 안 되는데 소원 하옵대로 제가 해석을 했는데요.
이 소자가 여기 보이시죠? 소자. 이거 원자입니다. 그냥 우리 한글 그대로요. 이 소는요. 소는 뭘 소원하냐면은 기자입니다. 기자. 즉 아들을 낳아달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소는 무엇을 상징하냐면요. 남성입니다. 여기는. 솟아오르는 게 남성이에요. 이 소자 자체가. 그리고 이 은하수처럼 이렇게 뿌리는 거 있죠. 정액을 뿌린다고 보시는 겁니다. 이런 해석이 왜 가능하냐? 실제로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 선조들이 사실 쓴 거예요, 사실은. 저는 단지 그것을 읽어낼 뿐입니다. 제가 어떤 창조하는 게 아니고요, 읽어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원자가 있는데요. 원자는 이게 여성입니다. 이게 아들자처럼 생겨 있는데요. 이게 이제 원자고요. 이것은 남성의 그 기두 부근이고 여기도 발기된 남성입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남녀가 화합해 가지고 아들을 낳자는 얘기고요. 하옵 때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보면은 사실 이게 삼자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가 이응이 삼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삼태성에서 내려오는 별이 3개가 있죠. 이게 히읗이에요. 히읗인데 이응을 그렇게 하냐고 삼자형을 취한 이유는 뭐냐? 삼시랑이라든가 삼신을 표현하기 위한 거죠. 하옵 때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보면은 별이 들어가 있고요. 비읍이 있고 여기에도 3개가 있습니다. 여기에. 그래서 그 자궁 속으로 CR 정자가 2개는 들어와 있고 하나는 안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요. 대자가 좀 잘 안 보이는데요. 대자는 사실 육자 모양이고요. 이게 북두칠성 모양입니다. 예. 요것은 아까 좀 대충 설명을 했는데 아까 별자리를 설명하기 위한 거고요. 예. 요것은 이 아까 하옵대 마지막 제가 이 육자 모양으로 한 것이 북두칠성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지금 반대로 이렇게 돼 있죠. 사실 뒤집어 보면 똑같습니다. 이게 태아 삼태성, 요게 이제 북극성이고요. 여기 삼태성이죠. 이것과 이것은 서로 다른 바인데 이 글자를 그대로 이렇게 형상화된 게 익산 미륵산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이게 똑같은 글자입니다. 이것은 이동인 암각자를 지금 보는 그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게 미륵사가 잘 내려다보는 그 현장에 와 있는 거고요. 익산 미륵산의 이동인 암각자입니다. 아까 그 보이는 그 바위에 있는 거고요. 이동인으로 써져 있죠. 제가 이걸 봤을 때 이거 그냥 우리 한글 아닌가? 맞습니다. 근데 요게 제가 고려 한글이라는 것을 바로 알아차렸어요. 왜 그러냐면 다음에 보시겠습니다. 이 자를 보시면은요, 이건 고려 한글에 나온 것입니다. 이응이 아주 비슷하죠. 크고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이도 역시 이 G자의 이하고 똑같죠. 밑에가 저기 그 굵은 것도 똑같아요. 동자의 디귿자 형태나 롱자의 오 형태, 그 다음에 받침의 이응, 요게 지금 고려 한글에서 나온 글자들입니다. 그래서 고려 한글 글씨체를 그대로 쓰고 있다는 겁니다. 인자는 인자의 이응도 똑같이 되어 있고요. 인자가 이렇게 왼쪽이 좀 들려 있어요. 근데 고려 한글에서 우자가 저렇게 들려 있습니다. 똑같이. 그래서 고려 한글 글씨체를 그대로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려 한글로 보는 겁니다. 자, 우리 이제 익산 미륵산 한강문자는 이제 잃어버린 우리 고대 우리말, 우리 글자 고대 한글이었다는 것을 보았고요. 6만 년 전까지 올라간 흑표기라든가 6, 7천 년의 홍산옥 같은 글자도 고대 한글입니다. 이건 제가 해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 버로우스 동굴, 프랑스 글로젤 암광문자, 칠레의 나스칼 문자가 있습니다. 그건 지금 해독하고 있는 중인데요. 미국, 프랑스, 칠레 이런 데서도 만 년이 이게 지금 정확하게 7, 8년 또는 만 년 이상 되는 글자들이 있거든요. 거기에서도 암광문자가 고대 한글로 나타나는데 고대 한국어로 쓰여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아주 충격적인 것들인데 이건 사실입니다. 사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지금 제가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익산 미륵산의 암광문자인 고대 한글을 통해서 우리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듯이 광범위한 고대 한글 연구로 전 역사 시기와 전 세계에 퍼진 우리의 참된 역사와 문화를 다시 찾기를 기대하면서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그 조석현 박사께서는 한국의 독보적인 그 고대 한글 연구가입니다.
정말로 독보적입니다. 아주 기념비적인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게 설명을 들어갖고는 잘 모르는데 현장에 가보시면 우리가 수백 번 갔어요. 현장에. 수백 번 갔기 때문에 그 간단한 설명을 들어도 우리가 이해를 했는데, 하여튼 우리 그 내륙사에도 아주 심오하고 그 마구 문명 시대가 있었다는 거, 그거를 우리가 인식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에 고인들의 천문지리 원리를 반영한 고대 국가 고도의 그 배치 검토입니다. 특별히 익산, 부여, 경주를 소재로 해서 우리 이병렬 박사님께서 고인돌이 갖고 있는 천문지리의 원리를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이제 고도 배치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가라는 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예를 들면 고고학계에서 천문학적인 연구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현재 한국 고고학에서 말하는 것은 이 고인돌의 성혈들 있죠. 구미라고 그러는데 이 성혈들이 갖고 있는 천문학적인 별자리로서 의미 해석이 한국 고고학계 지금의 이제 연구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진화한 방법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이제 연구하고 있는 건 뭐냐면요. 고인돌의 통로. 예를 들면 북방식 고인돌이면 북방식 고인돌이 갖고 있는 통로가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그다음 두 번째, 그 다음에 이제 바둑판 그 개석식 고인돌이죠. 다리가 없는 고인돌 같은 경우는 장축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가 첫 번째 목표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연구 방법이 뭐냐면 고인돌과 고인돌 간의 관계성에 대한 연구입니다. 그동안 이런 연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데 고인돌과 고인돌이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느냐 문제고요. 세 번째가 뭐냐면요. 고인돌 군락지와 군락지가 어떤 관계가 있느냐가 연구입니다. 이 세 가지가 연구인데 이걸 바라보는 관점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천문입니다. 태양이 어떻게 움직이고 그게 어떻게 고인돌에 반영이 되느냐의 문제고요. 두 번째는 그냥 별자리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별자리가 어디에서 뜨고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한 연구. 그 다음에 이 세 번째가 뭐냐면 거기에 산봉우리하고 고개가 이 고인들의 배치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느냐 문제예요. 이 세 가지의 관점을 가지고 저희가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걸 오늘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좀 오늘은 시간이 아주 15분이어서 제가 태양의 움직임을 중심으로만 설명을 드릴게요. 그냥 별자리까지 가게 되면 너무 복잡을 해서 제가 오늘은 좀 쉽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연구들이에요. 예를 들면 고인돌에 지금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 이게 고창에 강촌 고인돌인데 이렇게 별자리가 새겨져 있죠. 이게 현재 한국 학계가 연구하는 것들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아라가야의 남두육성, 이 아라가야에 있는 하만의 아라가야에서 나와 있는 요 별자리들 있죠. 이런 것들이 궁수자리, 뭐 남두육성이 이런 별자리 연구가 현재 한국 학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고인돌과 관련된 연구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우선 선사님들은 왜 태양에 관심이 많았을까? 이게 고인돌하고 어떠한 관계가 있을까라는 겁니다. 이것만 아시면 모든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여기에 있는 관측자가 있죠. 이 관측자가 바라봤을 때 동북쪽에 60도, 55도에 60도 방향에서 태양이 떠오르면 하진날 태양이 떠오르는구나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90도에서 바라봤을 때는 이것은 춘분과 추분입니다. 그러니까 하진은 낮이 가장 길 때고요. 춘분과 추분은 밤과 낮의 길이가 1대1이죠. 그 다음에 이제 동북쪽으로 120도 방향으로 떠오르는 별자리는 동짓날 떠오르는 겁니다. 동짓날은 밤이 가장 긴 날이잖아요. 이것만 아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고인돌의 장축이나 통로의 방향은 여기에 맞춰져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렇지만 중요한 건 이 방향이 조금씩 플러스 마이너스 5도 내지 10도 정도는 틀어집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특히 고창이나 여기 익산도 마찬가지지만 동쪽이 높죠, 우리나라는. 그렇기 때문에 방향이 조금씩 더 틀어져요. 늦게 나오죠. 그래서 이것만 아시면 다른 건 해석하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자, 여기 이제 고창의 중림리 고인돌입니다. 여기 보시면 그냥 널브러져 있는 것처럼 보이시죠? 고인돌이요. 그러시죠? 예를 들면 고인돌을 보면 A가 하나 있고요. 이건 실제로 A, B는 나무가 크게 자라면서 틀어졌습니다. 고인돌 A, B가 있고 C, D,
E, F, G 이렇게 널브러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에는 일정한 법칙이 있습니다. 그동안 이걸 아무도 이야기했는데 예를 들면 A 고인돌에서 F, C까지 연결하면 60도죠. 하진날 일출이 여기 이쪽에서 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A, B, C, D를 연결 쭉 해보면 여기 90도죠. 여기 고창의 방장산에서 태양이 떠오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A, B, D를 연결하면 이 A 뒷산으로 연결해주면 그 마을의 주산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마을의 주산하고 그 다음에 A, B, D하고 그 다음에 여기 방장산 벽오봉이 일렬로 놓아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고인돌 시대 고인돌 놓을 때 그냥 놓은 게 아니라 철제 춘분과 추분의 일출일몰 각도로 놓고 앞에 고창의 대표적인 방장산 뒤에 마을의 뒷산을 놓습니다. 아주 대단한 논리거든요. 이것만 아시면 다 풀립니다. 그 다음에요. A에서 E 연결하면 130도 라인 동지일출입니다. 동짓날 여기에 뜨면 태양이 여기에서 떠오릅니다. 그 다음에요. E에서 F 여기 영도죠. 진북방향입니다. E에서 보면 F의 진북방향 여기 고창의 호암산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완벽한 천문대입니다. 이런 게 고창에서는 제가 거의 10개를 찾았어요. 이게 일반적이에요. 자, 이거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고창 취석정 고인돌입니다. 이건 항공사진을 찍었는데 이런 게 빨간 게 다 고인돌입니다. 자, 이 세 개 연결하면 방장산 하지 일출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가운데 중심이 있죠. 춘분, 추분, 등서남 바로 그 앞으로 연결하는 춘추분 일출 각도고요. 요 네 개 연결한 동지 일출입니다. 그 다음에 이쪽으로 연결하면 북극성을 바라보죠. 그러니까 이러한 패턴들이 계속 나오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이건 부안의 하서에 있는 겁니다. 하서 구암고인돌 보시면 A, B 연결하면 하지 일출, A하고 C 연결하면 춘추분 일출, A하고 여기 D 연결하면 동지 일출입니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고인돌이 갖고 있는 기본 이게 묘지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뭐 저도 이제 그런데 중요한 것은 철저하게 천문학을 반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시면 이렇게 되고요. 이건 티칼입니다. 이건 티칼 피라미드인데 이 티칼 피라미드 6세기 정도에 만들어진 건데요. 잉카 유적과 관련돼 있죠. 여기 보시면 이 피라미드에서요. 요거 연결한 거 하지, 춘추분, 동지 똑같죠? 이건 KBS에서 나온 겁니다. 저는 이걸 본 적이 없는데 제가 지인이 저한테 아니 이 박사 티칼에도 이게 나온다고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고창 고인돌하고 거의 유사하게 나와요. 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거 한번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보시면 자, 요 고인돌 보세요. 그 다음에 보시면 이 고인돌도요. A, B, C, D 이게 고인돌 군락지들입니다. 군락지들 일직선으로 연결되어 있죠. 그렇죠. 우리는 칠레 나스카 유적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고인돌 군락지들이요. 이렇게 A, B, C 그러면 이 라인은 왜 10km에 걸쳐서 왜 이렇게 일직선으로 배열되어 있을까요? 이거 간단합니다. 춘분과 추분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쪽 S로 놔 있는 이곳이 고창에서 산이 제일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출이 좀 늦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요. 도산리 고인돌이 여기가 이 고인돌 여기가 도산리 고인돌인데 이 도산리 고인돌이 북방식 고인돌입니다. 근데 북방식 고인돌인데 이 고인돌이 놓여 있는 통로 방위각이 이거하고 일치를 시켰습니다. 이 네 지점이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도산리 고인돌하고 1코스의 북방식 고인돌이 있고 운공리 고인돌 일직선을 또 배치해 놨습니다. 이 거리 4km입니다. 여기는 10km고요. 그냥 놓은 거 아니죠. 철저한 계획에 의해서 놓은 거죠. 자, 이런 거고요. 자, 이걸 한번 보십시오. 자, 이 고인돌 보시면 어떠십니까? 기가 막히죠. 이건요 아무 때나 가서 찍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춘분하고 추분 전후 플러스 마이너스 3일 정도 가야 이 사진이 나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건 이분들이 만들었던 선사인들이 만들었던 것은 이게 철저하게 춘분하고 추분의 일몰과 일출에만 여기에 맞습니다. 이게요 하나만 그러냐. 요 고인돌 한번 보시죠. 요 고인돌 보시면 상산내 고인돌 다리가 4개입니다. 이건 뭐 유기상 군수님하고 저 자주 가서 이거 매년 찍고 있습니다. 이번 추분 때도 찍었는데 정확히 해가 떠오른 게 이 네 다리 사이에 정확히 중심에 들어옵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습니다.
그냥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천문하고 지리를 맞추지 않. 여기 같은 경우는 여기에 이 계곡에다 맞췄는데 반대편으로 가면 그 마을 뒷산에 촛대봉이라고 있습니다. 촛대봉으로 정확히 집니다. 그렇게 맞췄어요. 그 다음에 이게 동서축이면 좌우로 남북축이 맞습니다. 진북축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북쪽은 진북, 자북, 도북이 있습니다. 도북은 그림의 북쪽이니까 지도. 자북은 자침의 북쪽이니까 나침판. 그 다음에 진자북은 북극성을 맞췄는데 여기는 북극성을 맞춰놔서 이 다리가 4개 있는 고인돌을 그렇게 맞춥니다. 완벽하게 천문화죠. 자, 이건 이번에 찍은 거예요. 9월 25일 날 일출 찍었는데 너무 멋지죠. 이게 그냥 가서 찍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면 춘분하고 추분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근데 다른 고인돌에서도 가능한데 요즘 나무가 너무 많이 자라가지고 찍을 수가 없어서 얘밖에 못 찍는데 대부분 이 각도, 얘기를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진나는 60도, 춘추부는 95도에서 100도, 동진나는 120에서 130도 이 라인의 그 고인돌을 그 이지 2분이라고 하는 동지, 하지, 춘분, 추분, 이지 2분 때 가면 정확히 볼 수 있는 게 이것들입니다. 이게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익산에도 여기 와가지고 보니까 익산에 여기 근처에 보니까 엄청나게 크게 돌 2개를 올려놨더라고요. 그건 정말 있을 수 없는데 그건 동서남북이 정확합니다. 그때 검증을 하셨지만. 네, 그렇습니다. 그게 네. 네, 그 다음에 벽송리고인도 동지도 마찬가지고요. 그냥 강화도 만이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이건 우시라 교수님 굉장히 관심이 많으실 건데요. 이 통로각도 보시면요, 120도입니다. 여기는 해발고 420이기 때문에요. 정말 산이 높잖아요. 주변이 평지죠. 정확히 이 계단이요. 여기 보시면 전방 후원으로 만든 이 강화도 만이산이 보시면 120도죠. 이게 뭐예요? 동지 일출 라인을 맞췄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짓날 제사를 지내는 거죠. 만이가 머리라는 뜻이니까요. 머리산이죠. 자. 이것은 영광 홍동인데요. 보시면 일직선 나있죠. 97도입니다. 뭐예요? 이건 여기에 하춘분 추분 때 정확히 태양이 떠오르는 거 일직선으로 맞추는 거죠. 자, 그 다음에요. 이것은 동짓날입니다. 동짓날 일출하는 것을 정확히 이 안에 들어옵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때 가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거 한치에 틀어지면 뭐 조작을 해버리면 되겠지 싶은데 그것도 한두 번이죠. 절대 그러면 학문적인 정당성, 객관성이 사라지거든요. 자, 이것은요 강화 부근리 고인돌입니다. 강화도 부근리 보시면 이게 북쪽 4자로 돼 있죠. 그다음 가운데 통로 몇 도에 60도죠. 하진날 일출로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요걸 제 이야기는 아무도 안 들어줬어요. 그런데 일본 사람이 제 애기 엄마 친구가 태양이 안 떠오르는 8시, 한 6시 몇 분간에 정확히 이 안으로 들어오더랍니다. 근데 날이 흐려가지고 못 찍었는데 8시 좀 넘고 8시 반 정도 되니까 정확히 이렇게 그 광경들을 볼 수가 있고요. 하진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금마저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셔야 돼요. 예를 들면 여기는 뭘 보냐면요. 익산에 왕릉원 있죠. 여기 익산의 왕릉원하고 여기 도리산입니다. 2개 연결하면 춘분, 추분, 일출, 일몰 라인입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뭐가 있어요? 서고돌이, 동고돌이 석상이 있죠. 그게 춘분하고 추분 때 태양 일출, 일몰 각도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를 중심으로 보면 하지 일출은 시대산에서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 춘분, 추분은 도리산이고 동지 일출은 관동마을 이쪽으로 떠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금마저가 진북 방향이고요. 그러니까 주작대로는 없습니다. 여기는 주작대로가 없는 대신에 여기 옥룡천을 중심으로 하고 진남 방향으로 옥룡천이 이렇게 발달을 했죠. 그래서 요것은 이제 요건 이제 우리 황성근 대표님께서 보내주신 건데, 자 여기서 약간 정확히 가운데 가면 여기 봉우리에 서고돌이, 동고돌이 모자에서 정확히 떠오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춘분하고 추분에 맞춰놓은 각도예요.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여기 사비도성을 보여줄게요. 여기 백제는 사비도성은 완벽하게 뭐냐면 계획된 도시입니다. 우리 역사상에 어떻게 보면 이게 그 삼국시대 이후에 최초의 어떻게 보면 계획된 도시가 사비도성인데요. 이 왕궁터를 중심으로 해서 보시면요, 춘분, 추분, 일출은 여기입니다. 이 정상이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보면 부산에다 맞춥니다. 이 라인을. 그 다음에 여기에 남북축으로 보려면 주작대로를 만들어냅니다. 주작대로 만들어놓고 머리 진북 방향으로 부소산성을 놓죠. 그 다음에 보시면 하지 일출은 이쪽, 그 다음에 동지 일출은 금성산에 정확히 맞추어서 이게 주변에 뭘 맞추면 태양의 움직임을 맞추지만 주변에 봉우리들 산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지 이분을 그대로 담아둡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여기에 각도를 맞추죠. 165도 이게 별자리 관측 라인이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은 선사시대 때부터 160도를 전후로 해가지고 고인돌의 장축이 있을 때는 별자리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0도에서 220도 방향으로 장축이 있는 건 남두육성 별자리가 대부분 새겨져 있습니다. 이게 특징입니다. 왜 이걸 하냐면 제가 3,000개를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고인돌 책자 10권을 이제 집필을 해가지고 올해 끝냈는데 그 3,000개 조사를 해보니까 이런 패턴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인돌에 나왔던 패턴이 그대로 여기에 반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보시면요, 이게 경주 첨성대입니다. 경주 첨성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받침돌이요, 동지일출 선덕여왕릉에 맞췄다는 건 이건 기본적인 상식이거든요. 이건 뭐 제가 이야기하는 연구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춘분추분을 보니까 한등산 정상에 있고 선도산 정상에 있고요. 그 다음 진북라인 도통산 정상을 정확히 맞춥니다. 이게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는 고인돌 하나만 보고 이 하나 자체로서 통로의 방위만 보는 게 아니라 주변의 산들을 정확히 연계를 해야 보입니다. 그래서 천문과 지리를 함께 보셔야 되고 거기에 인간의 인사가 들어가죠. 그러면 이게 삼재가 되죠. 이게 그래서 이미 고인돌 시대부터 정확히 이게 이루어졌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여기에서 160도 방향의 남산에 사마령이 있습니다. 여기가 제일 중요시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여기 뭐냐면요, 여기 첨성대의 창문이 이쪽 방향입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아무도 연구를 누가 밝히지도 않았고 조사가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경주 첨성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일출 일몰 라인을 조사한 거죠. 보니까 선덕여왕릉 맞추고 반달성 월성을 지나서 동지 라인이죠. 왜 동지가 중요하냐면요, 그 당시에 옛날 뭐 고조선 시대도 마찬가지지만 새해 첫날이라는 의미, 첫 출발이라는 의미, 해맞이 해넘이의 기념이 있기 때문에 동지날이 굉장히 중요시했던 거고요. 여기 경주 첨성대 바닥에 그 밑바닥을 보셔도 기단의 각 대각선이 있죠. 요 대각선, 이게 뭐냐면 동지 라인이고요. 그 다음에 정남 161, 창문이 164도에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해석은 아무도 지금 한 사람이 없더라고요. 근데 고인돌의 논리로 보면요, 160도 정도 되면 이게 별자리 관측 라인이에요. 기본적으로요. 그래서 실제로 고인돌들이 그 별자리 관찰할 때 이 계곡을 굉장히 중요시하는데, 왜 그러냐면 계곡에서 떠오르는 별자리를 초저녁에 관찰할 수 있게 만드는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주 첨성대들의 건물의 구조가 대부분 160도 방향성을 띠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다 끝나긴 했는데, 고인돌 이 군락지들이에요. 여기 보시면 거대 북두칠성 만들어 놨죠. 이게 뭐냐면요, A, B, C, D, E, F, G. 이게 뭐냐면요, 고인돌이 고창에 부곡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거대한 북두칠성을 만들어 놨습니다. 고인돌 군락지를요. 이게 제가 이야기를 하니까 그 서울대 박창범 교수 같은 경우는 가능성이 있다. 이용복 교수는 전혀 가능성이 없다고 하는데 보이는데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것은 뭐 이미 KBS에서 방영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스터리 프로그램도 있지만 여기 보시면 뭐 여기 그 북두칠성 안에 여기에 태양수 일성도도 있고요. 여기에 그 별자리들이 그대로 표시를 해놓은 거 보면 고대 이미 이런 계획들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무장 교흥리 고인돌 군락지입니다. A, B, C가 있죠. 이게 고인돌 군락지인데 여기는 30개가 있고요. 5개 있고 하나가 있습니다. 130도라는 동지 라인입니다. 그런데 이게 궁동마을에 북두칠성을 배치해서 A를 북극성을 봐버린 거죠. 이건 뭐 고인돌 시대 기본 천문학적인 구조가 이래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여기 보시면 동지 일출이고 여기는 하지 일몰 라인이고요. 진북 라인, 북두칠성을 배치해가지고 여기를 철저하게 어떤 이 사람들이 하늘의 우주를 정확히 이렇게 담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어디나 잉카의 마추픽추도 똑같습니다. 천문에다가 은하수 주변에 자기들이 좋아하는 동물 이름을 딱 집니다. 뱀자리, 뭐 곤돌라 자리 이렇게 해놓고 땅에다 이렇게 도시를 건설합니다. 이게 구조가 이미 잉카 시대에 이루어지고요. 그래서 잉카의 마추픽추도 그렇고요. 여기 보면 천문대를 이루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여기 이제 안티후아타라는 잉카의 유적에 보면 얘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동서남북으로 정확히 산봉우리에다 정확히 맞춰놓은 거이 케이스입니다. 이게 왜 그러면 이런 게 전 세계적으로 다 동일한 현상으로 나오는데 고인돌에서 특히
이 서양이나 뭐 예를 들면 남미에서 나온 것보다도 이미 우리나라는 이미 3,000년 전부터 이런 천문과 지리, 그다음 인사라는 이 삼재 문화가 철저하게 융합돼서 나오는 게 바로 고인돌이었던 거고, 이게 고도들의 이 도시 구조라든가 도시 설계에 완벽하게 반영이 된 게 바로 이런 그 고인돌의 기본적인 천문지리의 배치 원리입니다. 15분이다 보니까 너무 빨리 제가 이야기는 했지만 원리는 그렇습니다. 그것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처음에 이게 그 천문지리 고도 원리를 처음 들으셨기 때문에 사실 좀 이해가 안 가는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우리 한국의 그 고대 역사의 한 기원을 남길 수 있는 그 모티브를 형성시켰다. 이 공적자들은 우리 저 이병렬 교수님과 박사님이시고 우리 유기상 군수님도 박사님이십니다. 두 분이 하여튼 그 일생을 걸고 연구를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 이런 고인들과 천재단 뭐 천문 연구에 대한 것들이 문헌에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도 뭐 엘리사가 기도를 드렸던 것이 그게 고인들이었어요. 그 천재단. 그 천재를 지내가지고 3년 동안 비가 안 오는 것을 오게 했고, 그게 미륵산에도 그런 현상이 있고, 이분들이 지금 둘이 만들어 놓은 것이 뭐냐면은 우리는 그 지성묘로만 알고 있었던 고인들과 천재단을 중국 영화를 보니까 제사장이 국가정책연구소 연구 절대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분들이 전쟁 지도를 안 하면 전쟁 이길 수 없고, 국가 위기가 왔을 때 그분들이 자문을 받지 않으면 국가가 존재할 수가 없는 그런 중요한 그 역할을 했던 곳이 천재단입니다. 그리고 고인돌이고 지성묘였어요. 근데 우리는 그냥 고대는 지성묘로만 알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 이해가 되실 것 같아서 제가 좀 잠깐 말씀드렸고, 자연사 및 형이상학적 관점에서 본 고대 한반도. 고인돌은 각 지역마다 전해지는 전설이 다릅니다. 그래서 화순 같은 경우는 그 발로 차가지고 만들었다는 고인돌에서 핑메바이라고 해서 돌 던지면 아들 난다는 고인돌 들어보셨죠? 들어보신 분? 화순의 핑메바이. 그거는 이제 그런 형태의 개석식 고인돌이고요. 고창 같은 경우는 수호장수리에서 만들었던 고인돌이 있고, 강화도는 마구가 이고지고 가다가 만들었던 탁자식 고인돌이 있고, 그다음에 평양에는 마구가 지나가는 사람한테 불쌍해서 옷을 벗어주고 창피해서 고인돌을 짚고 살았다는 고인돌이 있어요. 그러니까 각 지역마다 동시다발적으로 고인돌 문화가 전파됐고, 각 지역마다의 고인돌 형태가 다 다른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장봉희 선생님이 질문했던 거는 고창이 왜 중심으로 보느냐라는 건데, 고대 한반도 문명 전체가 그 빙하기 서해에서 시작돼서 현재까지 오는 과정에서 각 지역에 상륙했던 사람들이 고인돌 문명을 만들었고, 그것들을 계속 전해왔다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총체적으로 다 하는 과정에서 그래도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가장 지속도가 높고 다양성이 가장 풍부한 고창 고인돌 유적이 고대 한반도 문명을 밝히는데 표본이 되지 않겠냐 해서 이제 거기를 중점으로 해서 연구했던 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구의 역사는 제가 20년 전에 어떤 분한테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뭐 지구의 역사에 대해서 얘기해 보라는데 딱 마땅한 답이 없어서. 그런데 이번에 얘기는 빙하기와 간빙기의 반복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그림이 이제 여기 가운데 있는 그림은 미국 해양대국인 노아에서 발표한 해수면 변화도입니다. 그래서 14만 년 전에 120m가 내려갔고, 빙하기 때는 간빙기가 되면서 현재 수면보다 높았다가 다시 또 빙하기가 되면서 120m가 내려갔다가 다시 간빙기가 되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고대 한반도 문명이 시작됐던 BC 한 8,000년, 현재 해수면 위에서만 얘기하는 겁니다. 현재 해수면과 같았던 시기가 8,000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바다 밑에 있는 거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다 위에 있는, 현재 바다 위에 있는 고인돌과 인류 문명을 비교했을 때 BC 8,000년, 6,000년이 6,000년 직전이 이제 현재 해수면과 같아진 시기입니다. 그래서 BC 6,000년경에 지금 현재 해수면보다 6m 정도 높았고요. 그 다음에 그게 BC 4, 5,000년경에는 4, 5m 내려갔다가 BC
3000년경에 갑자기 한 10m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때 전 세계 신화, 뭐 노아의 방주라든가 여러 가지 세계의 홍수 신화가 나옵니다. 그러다가 지금 현재의 수명과 비슷해진 시기가 BC 1500년경이 됐다가 소빙하기 시작된 시기, 그러니까 단군 사만 시대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붕괴된 시기가 BC 600년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여기 익산에 있는 준왕과 관련된 그런 그 이주 신화가 이주 이야기가 전해진 게 BC 600년도에 북방에 있던 그 집단이 너무 추워서 먹고 살기 힘들었을 때 남하하기 시작해서 익산에 정주한 게 어떤 익산 준왕 얘기의 시작이지 않겠냐라는 건데, 제가 연구하는 과정에서 이제 익산에 그 왕금리라는 당군 왕금 시대 지명이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연구한 건 저기 별책에 부록해놨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형이사학적인 관점에서 보는 이제 그 고대 한반도 인류사인데요. 요거는 굉장히 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근데 일단은 그 고인돌 시대 때는 우리가 봤던 요게 지금 현재 고인돌 한반도 요동 반도까지 분포된 고인돌 분포들거든요. 고인돌 시대 때 고대 한반도인들의 동일 문화권을 가졌던 것을 증명하는 유일한 수단은 고인돌을 봤을 때 고인돌 문화권은 한반도와 요동분단이라는 공간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쯤에 이제 이 시기가 이제 환웅의 신시계천 시기가 BC 3800년 정도로 보고 있는데, 아까쯤에 얘기했을 때 해수면 지금보다 10m가 올라갔다고 그랬잖아요. 10m가 올라갔을 때 만조시 해수면이 이제 서해안이 평균 주수간마루 차이가 10m가 됩니다. 그래서 이 10m를 적용할 때 여기 그 심양까지가 바닷물이 들어갔던 데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뭐 저기 그 환웅의 신시가 있지 않았겠냐, 신시가 있었지 않았겠냐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우리나라는 그 농경과 해양 부족입니다. 조선 시대까지만 해도 배를 타고 다녔기 때문에 바다의 중요성, 물의 해수면의 변화는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여기 익산 같은 경우도 익산의 그 해수면 변화들을 제가 그 해놓은 건데, 이게 지금 현재 해수면 여러분이 살고 있는 데하고 고인돌 시대 때의 해수면을 비교하면은 지금 여기 그 미륵산 밑에 있는 그 미륵사지가 그 당시에는 제일 그 살기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왕터로서뿐만이 아니라 어떤 그 지역의 중심지로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지역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 기온이 향상해서 해수면이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해수면이 올라갔던 시기에 이 그 해수면 변화들을 참고하셔가지고 너무 그 해발고도 낮은 데 사시면은 홍수가 많이 나거나 그러면 좀 피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좀 피해서 사시면 좋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고인돌 분포도를 가지고 우리나라에 있는 위성주의들에다 매핑을 하게 되면은 우리의 신화시대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 장목희 선생님께서 얘기했던 고인돌 시대의 그 우리나라 정신문화는 뭐냐, 철학은 뭐냐라고 물으셨는데, 홍익인간이라는 거는 누구나 다 아는 건데 홍익인간이 어떤 문화에서 발생한지는 잘 모릅니다. 근데 홍익인간은 근본적으로 해양 문화를 가졌던 민족만이 가질 수 있는 철학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생산된 거를, 익산에 생산된 거를 고창으로 배를 싣고 가서 주고 고창에 생산된 걸 배를 싣고 가서 여기다 줬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에게 이로움을 나눴던 거지 대륙문화 개념 아니면 대륙문화 개념 치고받고 싸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 이제 이거는 이제 기온 변화에 따라서 그 각 시대를 제 나름대로 분석을 해본 겁니다. 그래서 중국의 산해경이라든가 뭐 우리나라의 마고 신화라든가 마고 전선 이런 거 다 분석하면은 그 빙하기의 자연 환경과 그다음에 빙하기가 끝나고 간빙기로 이어지는 순간, 그래서 여러분도 한 번씩은 들어봤을 거예요. 마고가 뭐 오줌을 넣었더니 홍수가 났다 뭐 이런 얘기를 들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은 빙하기 시대의 인류 전체를 저희는 이제 마고 시대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환인 시대가 시작되는데 제1기 환인 시대가 안파견 환인입니다. 이게 이제 보면은, 근데 안파견 환인의 한문 뜻을 분석해 보면 해수면 상승이 끝나고 안정된 시기에 해당되는 BC 한 6,000년 정도가 안파견 환인 시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대가 반복되다가 환웅의 신시계천 시대로 넘어갈 때가 BC 3,800년이었는데, 여기 보면은 그 당시 해수면도 10m 정도가 올라갈 때인데 급격히 상승할 때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지금보다 기온이 3, 4도가 높았기 때문에 그 시기에 그 해양 민족의 중심 거주지, 중심
교육 중심지가 심양까지 올라간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단군 시대가 계셨는데 단군 시대에는 조금 온도가 내려가고 이런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가 곰 모양의 땅이 있습니다. 신화에 보면 곰과 호랑이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곰 모양의 땅에 그 심장에 해당되는 데가 우아랑 유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를 고조선 지력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생각할 때 제가 연구할 때는 이제 그 기준을 어디서 삼았냐면은 그 신라 시대 치치원이 당나라 과거에도 급제했고 여기 정원 무성서원에서 공부를 했었고 삼한의 개념에 대해 제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신라 시대의 치치원이라고 보였는데 그때가 한 890년 정도 됐습니다. 근데 채치원이 당나라에 보낸 외교문서에서는 고조선이라는 나라가 없습니다. 거기는 고구려는 마한에서 비롯됐고 백제는 번안에서 비롯됐고 신라는 진안에서 비롯됐다는 거지 거기에 고조선이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외교문서에.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고조선이라는 나라는 여기 있는 건 맞습니다. 여기 위치에 있는 건 맞습니다. 숙신적인 살았던 사람이고 이 지역에 그 당군의 어머니에 대한 곰족의 여신상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런 그 고연돌 시대부터 비롯됐던 형이상학적인 틀을 갖고 있는데 요거까지 다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근데 어쨌든 간에 그 과정에서 이제 마고의 전설과 마고의 어떤 신상이 여기 익산에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거는 서해대평원에 여기 빙하기 때 서해대평원을 살았던 사람 세력 중에서 마고시대 인류 중에서 익산에 상륙한 세력들이 그나마 마고시대의 어떤 역사와 문화 어떤 전통들을 갖고 나름대로의 기록을 남겼지 않았냐라는 게 아까쯤에 얘기했던 마고 신상으로 지금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쯤에 익산에 많은 그 암각화들이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다고 들었는데 아직 제가 답사를 안 해봤기 때문에 근데 그런 기록 유산을 남길 수 있을 만큼의 그 고대 한반도 문명이 어느 한 지역 대륙문화 개념은 어느 한 지역이 누구를 다 통치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었기 때문에 각 지역마다의 문화적 특징과 어떤 그 자존심을 가질 수 있는 문화적 그 유산들이 다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봤을 때 익산에는 어쨌든 고창에는 마고 신상이 없습니다. 마고 신상이 있는데 몇 군데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익산에는 그 빙하기 시대를 대표하는 마고 시대를 대표하는 그 어떤 인물상이 여기 있다는 거는 익산이 꽤 오래된 그 어떤 도시로서 어떤 가치가 있지 않겠냐. 익산이 그 당시는 해안 지역이었다. 뭐 미륵산 주변까지도 다 배가 왔다 갔다 했으니까 또 부안하고 고창도 해안 지역이었다는 것을 말씀하셨고 특별히 섬진강변에 있던 임실 그 신석기 유적들은 거기 돌칼 돌무덤 뭐 1만 뭐 몇천 점이 나와가지고 좀 조선대 박물관에 기념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안 지역에 해수면 변화에 따라서 도시가 형성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그 연구 보고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마구 문명이라는 것을 그냥 신화로만 다 이해를 했고 지금까지 했던 모든 그 연구 보고서들이 뭐 우리의 정권이나 그 강단 사학가들에 의하면은 거의 이거는 그 뭐 일부의 가치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평가되고 있고 지금까지 우리 그 제야 역사학자들에게는 뭐 대우해 준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냥 반대를 하기 때문에 저 사람들은 수천억, 수백억이 문제가 아닙니다. 문재인 시대에 1조 2천억을 썼어요. 그 가야사 연구에만. 그런데 전라북도에 뭐 500억 정도 해서 군산대 곽장근 교수가 그걸 한 500억 썼는데 그걸 갖다 전라도 야마토해를 이용해 갖고 전라도를 일본이 지배했다. 전라북도 일대가 다 지배 지역이다. 그래 갖고 우리가 그 전라도 천년사 반대 운동을 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 제야사학가들은 천대받고 하는 중에서도 정말로 이 오늘 연구 발표 들으셨지만 이거 과학적이고도 다 논문에 의해서 발표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 하는 거 가서 봤지만 이렇게 전문적이고 19세기 랑케가 봤던 실증적 연구 보고서 우리는 실증적 연구 보고서에다가 현장에 가서 100번, 200번, 1000번이라도 가가지고 이렇게 그 우리의 고대 24절기가 왜 있었던가 천문지리 연구를 통해서 이걸 밝히는 거 아닙니까? 이 달력도 거기서 나온 것입니다.
예. 우리 그 인류 문화가 우리 재화사학가들이 발표한 곳에 분명히 그 시원과 어떤 모티브가 있는데 이거를 그 우리 무시하고 말입니다. 뭐 좌판에 뭐 빨갱이로까지 이렇게 매도당하는 우리 현실. 이거는 우리가 이 자리가 얼마나 중요하고 기념비적인 사건이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